적막한 연병장 위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부하들의 생명을 팔아 사치와 권력을 누리던 군 수뇌부. 그러나 단 한 장의 증거 문서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분노한 여성 장군 박서연.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됐다. 계집애가 재수 좋게 투스타를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군. 대체 어느 윗선에 꼬리를 쳤기에 저 핏덩이가 사단장 자리를 꿰찼단 말인가? 안 그런가? 탁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지독한 시가 연기로 가득 찬 루만을 울렸다. 강원도 동해시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최고급 일식집 해송.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특실이었다. 바깥의 파도 소리가 완벽히 차단된 이 밀실은 독한 양주 냄새와 저질스러운 농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일 해병대 사단장 취임식을 앞둔 박서연 소장을 축하하기 위한 지휘부의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이 어린 여성 지휘관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굳건한 카르텔을 과시하려는 구시대적 꼰대들의 폭력적인 신고식과 다름없었다.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술기운에 취한 채 양주잔을 빙빙 돌리는 이형진 부사단장. 그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자 양옆에 도열하듯 앉은 늙은 간부들이 마치 짠 것처럼 비굴한 웃음소리를 보태며 분위기를 맞췄다. 하하, 이 장군님 안목이 정확하십니다. 최연소 소장 진급자라기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사일 줄 알았는데 인형처럼 반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땀내 나는 사내 자식들만 우글거리는 이 삭막한 부대에 비로소 화사한 꽃이 들어왔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겉보기엔 해병대 수색대 전설이라고 떠벌리더니 저렇게 매끄러운 피부를 보면 진흙탕 훈련은커녕 밤마다 윗선들의 특별한 비밀 과외라도 따로 받은 모양입니다. 룸살롱에서나 오갈 법한 더러운 언사가 고급회, 요리 위로 쏟아졌다. 대한민국 국군의 별을 달고 무궁화를 단 고위 장교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역질 나는 조롱들이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내들의 음흉한 시선은 길다란 마호가니 테이블 끝자리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좌하고 있는 젊은 여군에게 집중되었다. 20대의 나이에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 최연소 해병대 투스타 타이틀을 거머쥔 박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귓가에 노골적으로 때려 박히는 저열한 성희롱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모멸감에 움츠러들거나 화를 참지 못해 파르르 떠는 일 따위는 없었다. 그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빛으로 광대처럼 날뛰는 늙은 군인들의 추태를 감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 앞으로 서빙된 비싼 참치회와 요리들은 이미 말라비틀어지고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따라놓은 맑은 소주 한 잔은 입술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다림질 선이 칼같이 살아있는 정복, 미동조차 없는 등바지에서 떨어져 있는 허리,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르고 차가운 호흡. 그것은 사냥감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은 채 일격의 명주를 끊기 위해 도약의 순간을 재는 맹수의 본능적인 여유였다. 그 서늘하고 고압적인 침묵에 심기가 뒤틀린 것인지 맞은편 좌석의 조민국 대령이 몸을 휘청이며 일어섰다. 알코올로 인해 핏대가 선 붉은 얼굴에 그는 고기 기름이 묻은 손으로 막걸리병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고는 바닥을 구르듯 서연의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자자, 우리 예쁜 신임 사단장님. 뭐 불만이라도 있는 사람 마냥 꼿꼿하게 굳어있지 마시고 까마득한 군 선배가 한 잔 따라줄 테니 기분 좋게 꺾어보시지. 군조직이라는 곳이 원래 둥글게 윗분들 비위도 좀 맞추고 그래야 편하게 진급하는 곳 아니겠어? 이 방에서 분위기 띄우면서 여자답게 애교도 좀 떨어주면 우리 참모진이 사단 살림 알아서 다 굴러가게 밀어줄 테니 말이야. 응, 잔 안 들고 뭐 하나? 조민국이 테이블 너머로 술병을 들이대며 서연의 어깨 부근으로 솥뚜껑 같은 손을 불쑥 내밀었다. 직속 상관을 능멸하는 명백한 하극상인 동시에 구역질 나는 성추행이 자행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밀폐된 특실 안의 공기 흐름이 일순간 멈춰섰다. 서연의 시선이 아주 느리고 미세하게 사선의 각도로 틀어졌다. 서연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가 조민국의 지저분한 손가락에서 출발해
술에 절어 초점을 잃은 그의 동공으로 천천히 기어 올라갔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조민국은 내밀던 손을 허공에 매단 채 굳어버렸다. 알코올성 치매 직전까지 갔던 그의 몸뚱이가 대뇌보다 앞서 척수를 뚫고 들어오는 절대적인 공포심을 직감한 까닭이었다. 손. 쇳물처럼 차갑고 메마른 고막을 찢는 대신 심장을 짓누르는 음성이었다. 화를 내기 위해 일부러 톤을 낮추거나 감정을 싣지도 않았다. 감각이 완전히 제거된 듯한 서늘한 고요함이 도리어 좌중의 목을 졸라왔다. 그 불결한 손, 당장 치워. 서연의 입에서 떨어진 그 서늘한 경고장에 방안을 덮이고 있던 탁한 공기가 영하로 곤두박질 쳤다. 실없이 헛기침을 하며 안주를 집어먹던 간부들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고 해실거리던 이형진 부사단장의 표정도 순식간에 구겨졌다. 뭐시 어쩌고 어째? 까마득한 군대 선배한테 그딴 건방진 주둥아리를 놀려 어깨에 별 2개 달아줬더니 천지가 네 발밑으로 보여?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조민국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정작 그의 목대는 볼품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등받이에서 몸을 떼지도 않은 채 도마 위에 생선을 내려다보는 냉혹한 맹수의 눈으로 조민국을 직시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 타이틀이 지니는 압도적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치를 돌파하는 지옥줄을 수없이 견뎌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생존한 악바리들만 달 수 있는 흉장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거둔 동료들의 참혹한 주검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온 처절한 과거가 서연의 그림자 속에 칼날처럼 솟아 있었다. 권력 다툼이나 하며 에어컨 빵빵한 지휘 통제실에서 서류 결제나 하던 부패한 장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장이 키워낸 짐승의 기운이었다. 마침내 서연이 천천히 의자를 밀고 기립했다. 단지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중력장이 형성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여 목청을 높이던 사내들은 서연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 막히는 아우라에 짓눌려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몸을 웅크렸다. 선후배 따지는 하늘 같은 기수라. 서연의 입가에 칼날 같은 비웃음이 번졌다. 위계 질서가 목숨인 군사 조직에서 직속 상관의 계급장을 무시하고 동네 양아치처럼 기수 타령이나 하다니. 당신들 어깨에 달린 그 무궁화와 별들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작금 이 특실 안에서 쏟아진 모든 망언들은 군형법을 적용한 상관, 모욕죄, 성범죄, 특별법 위반은 물론 중대한 항명 및 군기 문란에 속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가 내딛는 단어 밑창에서는 발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석상처럼 굳어버린 조민국 대령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간 서연은 테이블 제일 안쪽 상석에 앉은 이형진 부사단장의 턱 밑까지 바싹 다가섰다. 어린 계집이 윗선에 줄을 잘 서서 사단장 마크를 달았다고 단단히 오판을 하신 모양입니다만 서연은 이형진 앞에 놓인 크리스탈 양주잔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을 받은 투명한 잔이 날카로운 빛을 반사했다. 소름 끼치는 파차름과 동시에 서연의 악력에 의해 단단한 양주잔이 박살 나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테이블 곳곳으로 튀어올랐고 예리한 파편이 파고든 서연의 창백한 소낙 위에서 시뻘건 선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생채기 하나에도 비명을 지를 것 같은 통각마저 상실한 듯한 압도적인 광기에 사내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고르셨습니다. 핏물이 흥건한 맨손으로 테이블을 힘껏 짚은 서연이 상체를 숙여 이형진의 얼굴 10cm 앞까지 밀착했다. 공포에 질려 호흡조차 가빠진 이형진의 땀 범벅이 된 면상 위로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괴물의 섬뜩한 호흡이 뿜어졌다. 당장 내일 90으로 본 사단의 모든 규율과 지휘 체계는 사단장인 본인이 직접 통제합니다. 그따위 썩은 마인드로 내 부대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싶다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탈 각오를 하십시오. 당신들이 무심코 놀린 그 더러운 주둥이가
본인들의 목줄을 어떻게 차참했는지 내일부터 뼛속 깊이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이내 자세를 고쳐선 서연이 특실 안에 넋이 나간 장교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뿜어내는 포스는 방 전체를 압살하는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다. 전원, 기립, 덧붙일 말조차 필요 없는 강압적인 구령이었다. 누구 하나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군림자의 절대 명령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던 고위급 참모들이 사신을 마주한 낯빛으로 비틀비틀 일어섰다. 군 생활 내내 뒷짐만 지고 거들먹거리던 영관급, 장성급, 장교들이 딸뻘도 안 되는 20대 여성 사단장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부동 자세를 취했다. 직속 상관에 대한 기본 경례조차 잊으셨습니까? 이형진 부사단장이 경련하는 오른팔을 억지로 끌어올려 눈썹 언저리에 가져다 대었다. 침이 바싹 마른 입술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렸다. 충성. 루만의 도열한 10여 명의 사내들이 조건반사적으로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지휘관에 대한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경례가 결코 아니었다. 범접할 수 없는 사신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굴한 패배 선언에 불과했다. 목이 맨 듯 갈라지고 엉망인 경례 구호만이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서연은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손바닥의 출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몰골로 서 있는 부하들의 항복을 눈보라치는 시선으로 받아냈다. 부패한 지휘부를 모조리 척결하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 막을 올린 참이었다. 습한 바다 안개가 포항 앞바다를 덮친 새벽 4시 정각. 해병 1사단 본부 건물 전체가 적막한 어둠에 먹혀 있었으나 유독 지휘통제본부 최상층 창문에서는 스산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둘러.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파쇄기에 쳐넣어. 이면지, 카드 전표 한 장까지 흔적도 없이 갈아버리라고 부사단장 백상호 준장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텅 빈 사령관실의 고요함을 깼다. 셔츠 윗단추를 풀어헤친 그의 이마와 목덜미는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박서연이 내뿜었던 처절한 살인은 수십 년간 군납 비리로 배를 불려온 백상호의 심장을 청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이 지난 1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군수물자, 비리장부를 무조건 폐기해야만 살 수 있었다. 백 장군님, 우리 진짜 쉰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여자 눈깔 못 보셨습니까? 생사결을 넘어본 미친년의 살기였다고요. 수색대 최고 성적 타이틀이 포장된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오진석 대령이 사시나무 떨듯 발작하는 두 손으로 비밀 장부 뭉치를 파쇄기 칼날 안으로 쑤셔 넣으며 징징거렸다. 파쇄기의 모터가 요란하게 종이를 찢어 발기는 소음조차 사내들의 가빠진 숨소리와 덜덜 떨리는 턱관절 소리를 묻어주진 못했다. 입 다물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 하나 때문에 오줌 지리는 꼴 보이지 말고 손이나 빨리 움직여. 우리가 이 부대에 쏟아부은 시간과 관리한 부하들이 얼만데. 이제 막 부임한 젊은 사단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 것 같아? 꼬리표만 확실히 떼어내면 증거는 남지 않아. 오히려 어제 간부회의에서 행패를 부리고 참모진을 겁박했다고 상급 부대에 찔러 넣으면 그만이다. 무조건 모른다고 해. 백상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악을 쓰며 마지막 남은 이중 장부를 문서 파쇄기 안으로 밀어 넣었다. 기계가 토해내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는 찝찝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한숨을 쉬었다. 물증은 완벽히 제거되었다. 이제 남은 건 철판을 깔고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부패한 늙은 여우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허둥대며 은폐 작업에 몰두하던 그 시각. 박서연은 따뜻한 관사 침실에서 잠들어 있지 않았다. 같은 시각 부대 가장자리에 있는 제2군수품 보관소 앞 살을 베는 듯한 새벽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꼿꼿하게 서 있는 인형이 있었다. 칼같이 다려진 정복 차림의 박서연 소장이었다. 그녀 등 뒤로는 김헌병 대장이 이끄는 특수수사대원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일렬로 서 있었다. 당장 창고문 여십시오. 박서연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시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끼익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어두운 창고 내부에 백색 조명이 켜지자 천장까지 쌓여 있어야 마땅할 장병들의 동계 방한 보급품 구역은 대한이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썩은 쌀 포대와 상표조차 알아볼 수 없는 불량식자재 박스들이었다. 그것들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박서연이 말없이 걸음을 옮겨 악취가 나는 식자재 상자 앞을 가로막았다. 상단을 뜯어내자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병사들이 매일 고된 훈련을 끝내고 억지로 삼켜야 했던 부실한 식단들의 진짜 출처였다. 박서연의 음성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터져 나오려는 경로를 억제하기 위해 처절하게 이성을 붙잡는 떨림이었다. 이따위 쓰레기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내 부하들의 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김헌병 대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참담한 어조로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고위 간부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창고 관리병들도 두려움에 떨며 묵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백준장과 오대령 무리가 지난 한 달간 최상급 부식재료와 방한 피복을 외부업자에게 빼돌려 현금을 챙기고 그 공간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들로 위장해 놓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전액 그들의 유흥과 부동산 투자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살댐을 찢는 듯한 겨울 바닷바람보다도 자신들의 전우를 속이고 착취한 썩어 빠진 간부들의 탐욕이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참혹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불량 안전장비 때문에 차가운 파도 속으로 휩쓸려갔던 어린 해병의 겁먹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전방의 총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방패 뒤에 숨어 배를 불리는 간부들의 욕심이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박서연이 두 눈을 번쩍 뜨며 김헌병 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르는 즉시 이 부대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기생충들을 색출해낼 것입니다. 어떤 압력이나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오로지 엄격한 군형법의 잣대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도려낼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아침. 해가 부대 연병장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정각 신임 사단장 취임식과 대규모 사열식이 열리는 널찍한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해병들이 미동조차 없이 각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장병들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올랐다. 단상 위에는 백상호 준장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밤새 불법적인 흔적을 깡그리 지운 백상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는 속으로 새로운 젊은 여성 사단장을 어떻게 통제할지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군악대의 힘찬 팡파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마침내 박서연 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맹수처럼 위엄있고 당당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병 투스타를 향해 집중되었다. 단상 정중앙에 자리 잡은 박서연은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부대원들의 환영에 답한 뒤 마이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다. 해병대 제1사단 장병 여러분. 박서연의 맑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을 채웠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임무를 맡은 영광보다 끓어오르는 비통함과 분노가 앞섭니다. 예상치 못한 사단장의 날 선 첫마디의 연병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뻔한 취임사를 예상했던 참모진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진석 대령이 헛기침을 하며 불안한 듯 백상호를 쳐다보았다.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결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며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단상 위에 일렬로 서 있는 참모진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매서운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친 백상호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진흙탕에서 구르며 조국 수호를 외칠 때 여러분에게 배급될 식량을 줄이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방한복을 팔아넘겨 자기 배를 불린 짐승만도 못한 도둑들이 지금 바로 이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졌다. 수천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충격과 격분이 뒤섞인 파장이 퍼져나갔다. 단상 위의 참모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사단장님,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엄숙한 취임식에서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모욕을 주십니까? 백상호가 다급하게 단상 앞으로 튀어나오며 항변했다. 그는 증거를 완벽히 인멸했다는 확신 하나만 믿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입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시는 건 명백히 지휘권 남용입니다. 오진석 대령도 얼굴을 붉히며 백상호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을 부당한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양 둔갑시키려 애썼다. 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발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신호를 보냈다. 그 동작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병장 양쪽 진입로에서 대형 군용 톤투 트럭 3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트럭 뒷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는 전투복 차림의 헌병대 수사관들과 수백 개의 증거물 압수 상자가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다. 백상호 준장, 당신들이 어제 새벽 4시경 지휘부 보안실에서 파쇄하고 태운 서류들이 이 사건 증거의 전부라고 착각했습니까? 박서연의 서리빨 같은 한마디에 백상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당신들이 부랴부랴 태워버린 건 복사본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뇌물장부와 외부 업자들과 주고받은 뒷돈 내역서, 그리고 빼돌린 군수물자를 숨겨둔 비밀 창고의 마스터키는 이미 내가 이 부대에 정식으로 출근하기도 전인 일주일 전 헌병대 특별감찰반을 통해 전부 압수해 두었습니다. 저 대형 트럭들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바로 당신들이 장병들의 고혈을 짜낸 명백한 증거물들입니다. 침묵. 그 넓은 연병장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백상호는 마치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단상 난간에 기대어 풀썩 주저앉았다. 오만방자하게 부대를 쥐락펴락했던 부패 간부들의 숨통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제가 직접 확인한 제2창고의 부패한 식자재들. 그것이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위국 헌신의 결과물입니까? 박서연의 불호령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배를 불리면서 정작 우리 병사들의 시판을 빼앗는 자들은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좀먹는 악성 종양일 뿐입니다. 박서연이 김헌 병대장을 향해 턱짓으로 묵직한 명령을 내렸다. 백상호 준장을 비롯해 군납 비리에 가담한 참모 전원 이 시간부로 즉각 보직 해임하고 군용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십시오. 전투복을 갖춰 입은 헌병들이 일제히 단상 위로 들이닥쳤다. 이거 안 놔. 내가 이 부대에서 짬이 얼만데. 이거 다 모함이야. 발버둥치며 질끌려가는 백상호와 오진석의 볼썽사나운 몰골이 수천 명의 장병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까발려졌다. 은빛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거리는 금소금이 마치 오랜 악습의 고리가 끊어지는 통쾌한 소리처럼 연병장에 메아리 쳤다. 단상 위가 부패 인사들로부터 완전히 청소된 후 박서연은 다시 부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얼음장 같던 팽팽한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며 지휘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해병대 제1사단 전우 여러분. 그녀의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에는 앞서 보였던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최고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부당한 배고픔과 추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신임 사단장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것은 상명하복에 경직된 군대 문화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참된 리더십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가장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가장 질 좋은 피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헌신한 귀중한 청춘을 제 군 생활을 걸고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이 부대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바람 한 줄기 불지 않는 적막한 연병장. 수천 명의 해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꽉 깨문 병사들의 입술 틈새로 하얀 입김이 터져 나왔고 몇몇 장병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동안 윗선들의 부조리를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던 그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거대한 감동의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병장 제일 앞줄에 각을 잡고 서 있던 박 부사관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필승! 그 쩌렁쩌렁한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이며 우렁찬 함성을 내질렀다. 땅바닥을 울리는 거대한 경례 소리.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악습을 도려낸 진짜 지휘관, 억눌린 상처를 치유해준 진정한 영웅을 향한 전 부대원들의 압도적인 존경과 맹세의 포효였다. 박서연 소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세상 그 어떤 때보다 묵직하고 뜨거운 부하들의 경례를 받았다. 찬란한 여명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쇄신을 이룬 사단의 활기찬 출발을 예고했다. 모진 개혁의 폭풍이 휩쓸고 간 흔적 위로 뭉클한 깨달음과 긍지라는 새로운 싹이 피어오르는 중이었다. 비리 장교들을 베어낸 냉혹한 숙청이 부대를 강타한 후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광장을 뒤흔들던 장병들의 외침은 덧으나 지휘부가 있는 본청 내부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고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섬뜩한 적막에 불과했다. 일반 장병들은 지휘관의 강단 있는 조치에 열광한 반면 살아남은 간부들은 다음 숙청 대상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잔뜩 움츠려 있었다. 지휘관실 내부. 박서연 소장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영일대 앞바다의 자욱한 바다 안개를 말없이 바라보는 중이었다. 집무실 책상 한쪽에는 헌병 수사관들이 철야로 파헤친 백상호 준장 세력의 여죄가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가 탑처럼 높게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범행은 단순 보급품 탈취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이권 카르텔과의 결탁, 불법 진급 로비, 나아가 말단 병사들을 산호비처럼 부려먹은 악행까지 속속 밝혀지는 중이었다. 군부 내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서연은 하얀 붕대로 동여맨 오른 주먹을 가볍게 쥐어보았다. 창문을 깰 당시에 찌르는 듯한 아픔은 가셨으나 이제는 그 상처 위로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저 못된 놈들을 벌주는 데 있지 않았다. 이는 해병대라는 명예로운 집단의 근간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하는 지독히도 외롭고 치명적인 대수술을 의미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지휘관실 출입문이 난폭하게 젖혀졌다. 바깥 복도에서 부관이 제지하려는 다급한 외침이 울렸으나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난입한 자의 옷깃에는 눈부신 은색 삼성이 박혀 있었다. 서연의 시야에 차갑게 박힌 그 세 개의 계급장. 그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장, 박성호 중장이었다. 해병대를 통치하는 1인자이자 수만 장병의 목숨줄을 움켜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행차한 것이다. 박성호의 낯빛은 화를 참지 못해 불그락푸르락했고 주름진 미간에는 험악한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부하인 서연의 거수 경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실내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가죽 소파에 마치 자기 집인 양 오만하게 주저앉았다. 사단장으로 부임한 기념 축포가 꽤나 거창하구먼. 박서연 소장. 허허, 아니지.
투스타를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천방지축 꼬맹이라고 해둬야 알맞을까? 가라앉은 박성호의 음성은 삽시간에 방 안의 온도를 영하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묵직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부하를 발 아래 두고 지식이려는 뼈대 깊은 선민의식과 분노가 노골적으로 묻어나는 말투였다. 그 얼빠진 백상호가 회식 자리에서 네 비위를 거스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털어냈으면 화풀이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 아니냔 말이야. 나이 먹은 장교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전 병력 앞에서 무릎까지 꿇렸으니 내 콧대도 살 만큼 살았잖아. 유치한 감정 싸움은 여기서 그만두고 잡혀간 인원들 원대 복귀시켜. 윗선에서 조용히 덮어줄 테니 잔말 말고 따라라. 이건 내가 네게 주는 마지막 동아줄이다. 사령관이 내뱉은 말은 부탁의 탈을 쓴 살벌한 협박에 불과했다. 구속된 백상호 패거리가 수사관의 추궁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진짜 뒷배가 지금 서연의 눈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의 고통을 짓밟고 세워진 더러운 이권의 바벨탑. 그 썩은 탑의 꼭대기에서 이를 수호하는 자가 다름 아닌 해병대의 1인자 박성호였던 셈이다. 박서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상급자를 향해 규정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정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타협을 모르는 결연함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필승. 사령관님께서 예하 부대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례를 마친 서연은 박성호와 마주보는 자리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착석했다. 말씀하신 바와 달리 본거는 치기 어린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부하들의 생명줄인 보급품을 팔아치워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린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범법자들을 무혐의로 석방하라는 지시는 곧 대한민국의 군유를 짓밟고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서연의 반격에 박성호의 안면 근육이 사납게 파르르 떨렸다. 군 생활 평생토록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자를 마주한 적이 없는 늙은 권력자였다. 까마득하게 어린 20대 여성 장군이 이토록 대담하게 자신을 물어뜯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미친, 하늘 같은 최고 지휘관 앞에서 주둥이를 그따위로 놀려 군대의 상명하복이 우스워 보이냐? 박성호가 이성을 잃은 듯 탁자를 콱 내리치며 포효했다. 테이블 위에 유리잔이 충격으로 파열음을 냈다. 기자놈들이 수색대의 영웅이라 띄워주니까 되는 게 없지? 내 펜대 한번 굴리면 네 수하에 있는 새끼들 전부 서해 최북단 척박한 섬으로 귀양 보낼 수 있다는 거 몰라? 군 조직은 감상적인 도덕론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오직 물리적인 권력과 수뇌부의 명령만이 이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유일한 동력이다. 그런데 일개 소장 주제에 감히 조직의 생리를 역행해? 내일 아침 당장 언론에 수사 오류였다고 정정보도 뿌려라. 내 말을 무시한다면 내년의 별은 물론이고 널 믿고 따르는 놈들까지 싹 다 군복 벗게 만들어주마. 육체적 고문보다 배는 더 악랄한 권력형 폭력이었다. 아끼는 부하들을 인질 삼아 바른 길을 가려는 지휘관의 의지를 짓밟으려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협박이었다. 웬만한 군인이라면 그 엄청난 별들의 무게감과 외압에 굴복하여 눈을 감아버렸을 터였다. 부패한 군 지휘부가 수십 년간 권력을 유지하며 조직을 병들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방식 때문이었다. 허나 박서연이라는 인물은 상식선에서 통제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극한의 생존 훈련을 수백 번 넘기며 인간의 굴레를 초월해낸 최정예 수색대 핏줄이었기 때문이다. 포탄이 터지는 지옥도 한가운데서 동료의 시신을 밟고 서서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처절한 군인이었다. 박성호가 휘두르는 권력자의 알량한 채찍질 따위는 서연의 강철 같은 심장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일어서서 자신의 데스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맨 아래 칸을 열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을 꺼냈다. 과거 작전지에서 전사했던 첫 번째 수하의 피 묻은 유품이었다. 그 수첩을 사령관 앞에 테이블에 가만히 내려둔 서연이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은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분노를 쏟아내기보단
한 줄기 빛조차 닿지 않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처럼 싸늘하고 서늘한 음성이었다. 과거 제 품에서 눈을 감았던 앳된 20살 부사관의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장교들이 착복한 국방비 탓에 유사시 펴지지도 않는 폐급 구명조끼를 입고 투입되었다가 벌어진 참사였죠. 그 알량한 불량품 하나가 아직 인생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청년을 차디찬 칠흑 속으로 수장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만이 가득합니다. 당황한 박성호의 눈빛이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거리를 좁히며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그토록 맹신하는 상명하복의 카르텔 밑바닥에는 이처럼 비참하게 버려진 핏덩이들의 원혼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별의 무게로 저를 죽이려 드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한 전우들을 유배 보내신다면 저 역시 군말 없이 그 오지의 흙바닥에서 구르겠습니다. 서연의 두 눈은 베일 듯한 저기로 형형하게 빛났다. 마치 권력의 온상을 도려내기 위해 나를 세운 처형인의 서늘한 비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저를 믿고 따르는 장병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희생된다면 저는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걸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백상호 일파는 군사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그 재판이 끝나면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속을 챙긴 거대한 배우를 향해 칼을 겨누겠습니다. 설령 그 배우가 내 눈앞의 사령관님 본인일지라도 말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하고 섬뜩한 전면전의 선언이었다. 별 3개의 해병대 수장은 감히 일개 소장에게 뺨을 맞은 듯한 치욕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낯빛이 백지장처럼 굳어버렸다. 너 이 새끼. 내년이 뱉은 그 오만한 망언의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군대의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풋내기 혼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극도의 화를 이기지 못한 박성호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문짝을 박살낼 듯 걷어차고 나간 사령관의 육중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서연은 바위처럼 미동 없이 경례를 유지했다. 더러운 꼬리 몇 개를 도려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수뇌부라는 비대한 악의 중추와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여야 할 참이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지켜야 할 부하들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병사들의 혼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포항의 짙은 밤바다에 거센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박서연은 다친 오른 주먹에 다시금 꽉 힘을 주었다. 부패와의 피 튀기는 진짜 전쟁은 아직 서막조차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노기등등한 사령관이 다녀간 후 7일이 경과했다. 포항 오천읍의 사단 본부 일대에는 매서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혹독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자연의 추위가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이 더 쉬운 질식할 듯한 압박이었다. 상부의 적들은 무력을 행사하는 대신 철저한 행정적 고립과 합법을 가장한 통제망으로 부대의 혈관을 끊어내려 했다. 그들은 예하 부대 안전진단이라는 표면적인 핑계를 대며 사단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 수송 트럭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혹한을 견뎌야 할 난방 기름의 배급이 끊겼고 병력의 식사를 책임질 부식 트럭들조차 기약 없는 대기 명령을 받은 채 위병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구속된 간부들이 훔쳐갔던 물품을 회수하여 간신히 정상화되어 가던 병사들의 생활관은 상부의 보복 조치로 인해 또다시 냉골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는 사단장의 항명에 대한 사령관의 철저한 응징이었으며 윗사람에게 덤비면 죄 없는 병사들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전시하는 저열한 인질극이었다. 하지만 지휘부의 비열한 탄압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늦은 오후 육중한 군용 지프 3대가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사단 본관 입구를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이들은 사령부에서 파견된 특별 감찰팀이었다. 맨 앞자리에는 사령관의 수족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개로 불리는 박동훈 대령이 살벌한 기운을 내뿜으며 버티고 섰다. 이들은 지휘관에 대한 기본 예우인 사전 보고조차 생략한 채 다짜고짜 사병 막사와 부사관 숙소를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감찰팀이 급조한 밀실 형태의 조사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서늘한 공간 안에는 며칠 전 배식소에서 서연과 대화를 나누었던 앳된 인상의 이민수 일병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건너편에서 오만한 자세로 그를 굽어보던 박동훈 대령은 두꺼운 결제판을 책상에 콱 내리치며 살벌한 추궁을 이어갔다. 마지막 기회다. 박서연 소장이 취사장에서 너희들의 감정을 자극해 백상호 준장과 참모진들을 엮어 넣으려는 불법적인 허위 증언을 지시한 게 맞지? 식사 자리에서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상부에 거짓 투서를 넣으라고 압박했다고 여기 종이에 도장만 찍어. 그 순간 넌 이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내 침상으로 갈 수 있어. 박동훈은 뱀처럼 끈적하고 스산한 음성으로 유혹했다. 사령관의 밀명 아래 서연의 숨통을 끊을 조작된 문서를 만들고자 부대에서 가장 힘없고 어린 사병들을 제물 삼아 불법적인 신문을 자행하고 있던 것이다. 이민수 일병의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맞은편에 버티고 있는 대령의 무궁화 세계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고 방 안을 짓누르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핏기를 가시게 만들었다. 당장 손에 쥔 펜으로 이름 석자만 적으면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당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민수의 뇌리에는 불과 며칠 전 맹물이나 다름없는 똥국을 마시며 부하들의 처지에 오열하고 기꺼이 총대를 매겠다며 다짐하던 굳건한 사단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틀렸습니다. 사단장님은 결코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지시하거나 저희를 자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같은 식단을 견디던 저희의 생명줄을 쥐어주신 은인이십니다. 이민수가 두려움을 억누르며 바들바들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다. 뜻밖의 반항에 박동훈의 표정이 악귀처럼 험악해졌다. 짬밥도 안 찬 핏덩이 새끼가 감히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반항질이야? 내 놈이 아직 군대 쓴맛을 못 봐서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내 제안을 거절하면 하극상과 명령불복종으로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리겠다. 감방에서 청춘을 날려버리고 싶어? 박동훈이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나더니 큼지막한 손을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영내 폭행이 엄격히 근절된 시대였지만 최고 사령관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등에 업고 폭군처럼 군림하는 그에게 군형법 따위는 우스운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이민수가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타격을 각오하던 찰나였다. 쾅! 두꺼운 강철 문짝이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한 파열음과 함께 걷어차여 열렸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안으로 성큼성큼 진입하는 그림자. 각 잡힌 정복 차림에 칼날처럼 매서운 안광을 뿜어내는 자. 바로 당부대의 수장 박서연 소장이었다. 그녀가 발을 들이자마자 실내의 공기가 급속 냉각되듯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폭력을 행사하려던 박동훈의 팔이 엉거주춤하게 공중에서 덧졌고 이민수 일병은 마침내 안도감에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부하를 데려다 놓고 지금 뭐하는 수작이지? 서연의 음성은 윽박지르는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그 어떤 폭탄 선언보다 압도적인 기백으로 좁은 공간을 베어넘겼다. 소장님, 본팀은 사령부의 정식 명령을 하달받아 영내 항명 사태와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엄연히 수사권이 발동된 일이니 지휘관이시라 해도 개입하실 권한은 박동훈이 말을 더듬었다. 서연은 그의 변명을 칼같이 끊어내고 턱 밑까지 바짝 다가갔다. 두 사람의 틈은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숨통을 끊어냈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포식자의 살기가 박동훈의 전신을 짓눌렀다. 내 소속 대원 몸의 생채기라도 하나 냈다간 그 어줍자는 무궁화부터 모가지째 뽑아버린다고 분명히 전했을 텐데 정당한 감사라고? 지휘관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실무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힘없는 사병을 윽박질러 허위 문서를 꾸며내는 게 내놈들이 짓거리는 군대의 헌법인가? 이건 박성호 중장님의 특명입니다. 지금 감히 군 최고 통수권자의 뜻에 항명하겠다는 뜻입니까? 박동훈이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며 부랴부랴 사령관의 권위를 방어막으로 들이밀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오히려 그의 숨통을 조이듯 바짝 밀어붙였다. 최고 지휘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썩어 빠진 악행이라면 온몸을 던져 부하들을 방어하는 게 참된 장교의 본분이다. 내 놈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콩고물이나 주워 먹는 똥개무리에 지나지 않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감찰팀의 모든 권한을 강제 정지한다. 지금 당장 내 영토에서 꺼져. 박서연 소장. 너 미쳤어? 부대 전체의 연료와 식량이 바닥나서 다들 동사하기 직전인데 혼자 똥고집을 부리겠다고? 내 알량한 영웅 심리 때문에 죄 없는 밑바닥 사병들이 생지옥을 겪는 건 눈에 안 들어오나 보지? 박동훈이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부대가 처한 최악의 식량난과 한파를 찌르는 치졸한 언사였다. 그럼에도 서연의 표정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도리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의자에 파묻혀 오열하는 이민수 일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살얼음판 같던 그녀의 동공이 부하를 담아내는 찰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장수로서의 자애로움이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굳어있는 이민수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민수야. 그동안 공포에 떨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못난 무관을 만난 탓에 네가 안 겪어도 될 부조리를 당하게 만들었구나. 절대 아닙니다, 소장님. 전 멀쩡합니다. 당장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안정을 취해. 2번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이 너희를 강제로 윽박지르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방패가 되마. 너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비열한 윗선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이 조국의 영토와 너희 찬란한 삶 자체다. 명심해라. 명 받았습니다. 필승. 이민수는 찢어질 듯 우렁찬 경례를 남기고 쏘날같이 밀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막이 내려앉은 조사실 안에는 서연과 박동훈 일당만이 대치 상태로 남았다. 내 부하의 대답을 똑똑히 들었나? 서연의 시선이 다시금 박동훈의 눈동자에 박혔다. 우리 사단원들은 굶주림이나 살인적인 동장군 따위는 겁내지 않아. 진짜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건 타협하고 꼬리 내리는 비겁한 상관의 등짝을 보는 것이다. 사령부가 물자 보급을 중단하겠다면 마음대로 해라. 불을 피울 기름이 바닥나면 내가 나무를 베어올 것이며 창고에 쌀이 떨어지면 내 개인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부하들의 배를 채워줄 테니까. 바위처럼 굳건한 그녀의 의지는 박동훈의 비열한 협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김헌병대장, 당장 들어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대장이 우렁찬 발소리와 함께 즉각 뛰어 들어왔다. 지금 즉시 저 감찰팀 쓰레기들을 부대 정문 밖으로 쫓아내. 만약 반항한다면 무단 침입과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전원 수갑을 채워도 무방하다. 아울러 오늘부로 부대 지하에 봉인해둔 전시 비축 식량과 비상용 유류고의 빗장을 전부 푼다. 내 밑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한기 없이 푹 쉴 수 있게 전 생활관의 보일러를 가동해라.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전시 대비용 물자를 상급 부대 허가 없이 푸는 건 군법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그에 따르는 징계와 처벌은 온전히 내 몫이다. 내 군복을 벗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부터 우리 부대 안에서 냉골 바닥에 몸을 뉘는 병력은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명령대로 움직여. 알겠습니다. 필승. 김헌병대장의 결연한 복창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박동훈과 그 일당을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갔다.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박동훈은 극도의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채 헌병들에게 짐짝처럼 밀려나며 밖으로 쫓겨났다. 사단 정문을 통해 불이 나게 달아나는 세 대의 검은색 지프차를 서연은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쏘아보았다. 한두 시간 남짓 흐르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영내 보일러실 곳곳에서 짙고 따스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굳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비상창고의 문턱이 개방되었고 얼어붙은 병사들의 몸을 녹여줄 뜨거운 찌개와 포근한 난방이 부대 전체를 감싸 안았다. 군사재판이라는 공포보다 부하 장병들의 생사를 먼저 챙긴 참된 리더의 결단. 그것은 칠흑 같은 한파 속에 짚혀진 거대한 모닥불이나 다름없었다.
생활관 창틀에 기대어 피어오르는 보일러 연기를 지켜보던 사병들은 약속이나 한 듯 소리 없이 굵은 눈방울을 떨어뜨렸다. 단순히 그녀가 투스타 장군이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일 불리하고 위험한 처지를 스스로 뒤집었으며 눈보라치는 사지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진짜 군인의 모습에 가슴 깊숙이 전율한 것이다. 그러나 서연 본인은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다. 상부의 통제를 깨부수고 비상군수품에 손을 댄 순간부터 자신의 군 생활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외롭고도 정의로운 그녀의 사투는 이제 단 한 걸음도 뒤로 갈 수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그녀의 비장한 행군을 응원하듯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다. 사단장의 권한으로 예비 창고의 빗장을 부순 지 단 24시간 후 박서연 소장 앞으로 해병대 총사령부가 주관하는 중앙징계위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군수물자 무단 유용 및 명령 체계 파괴. 공문서에 적힌 죄목은 그럴싸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부패 스캔들을 파고드는 서연을 군법의 이름으로 목 조르려는 박성호 중장의 치밀한 모략이 깔려 있었다. 화성에 자리 잡은 해병대 총본산. 서늘한 잿빛 벽돌 건물 최신부에 세팅된 징계 회의실은 숨이 턱 막힐 듯 무거운 압박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반달 모양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뒤쪽으로는 박성호 중장을 필두로 한 수많은 장성급 지휘관들이 심판자 행세를 하며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이 내려다보는 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철제 의자만이 서연이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폐쇄된 심판정. 수십 쌍의 날 선 눈초리가 일제히 그녀의 숨통을 노렸으나 서연은 기죽은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한 자태로 앉아 그들의 추악한 속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피징계자 박서연 소장. 오늘 이 자리는 귀관이 부대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군의 생명인 전시 비상물자를 사사로이 유용하고 총사령부의 적법한 감사 절차를 포갑으로 저지한 전대미문의 반역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상부의 허가도 구하지 않고 예비 식량고의 문을 부숴 물품을 마음대로 쓴 것을 시인하는가? 단상 중앙에 위치한 박성호가 거칠게 탁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의 두 눈에는 오만방자한 젊은 야수를 마침내 덫에 가두었다는 음험한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시인합니다. 서연의 흔들림 없고 명료한 음성이 회의장 내부에 퍼져나갔다. 일말의 주저함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에 신문관들이 도리어 흠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살려달라며 핑계를 댈 것이라 짐작했던 그들의 알량한 속셈이 산산조각 나는 찰나였다. 뻔뻔하기도 하군. 전시 대비용 물품을 함부로 훼손한 것은 군율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와 같다. 일개 사단장이라는 직책을 달고서 군의 핵심 규정조차 내팽개친 채 얄팍한 동정심으로 부대를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려 했어. 변명할 거리라도 있나? 박성호 옆에 선 박동훈 대령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서연은 느릿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본인을 죄인 취급하려는 늙은 위원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차례차례 마주 보았다. 규정이라 하셨습니까?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박성호의 면상을 똑바로 향했다. 예하 부대로 들어오는 모든 식량 트럭을 통제하고 살인적인 한파 속에 부하들을 내버려 두어 지휘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한 치졸한 권력 남용이 사령관님이 주장하시는 군대의 규정입니까? 비상사태를 위해 모아둔 보급품 인정합니다. 허나 내 부하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던 그 잔혹한 새벽이야말로 내게는 실제 전쟁터였고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호통이 회의장 내부를 날카롭게 찢었다. 전우의 목숨보다 윗선의 서류 한 장이 우선시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내 부하들이 동장군과 기아에 허덕이며 쓰러져갈 무렵 난방이 잘 되는 방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권력자들에게 아부나 떠는 자들이 운운할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건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힘없는 병사들의 발목에 채워둔 비리와 이기심의 족쇄일 뿐입니다. 시끄럽다. 뉘우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군. 내년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그 쓰잘데기 없는 영웅심리 덕분에
오늘 당장 불명예 전역을 시켜주마. 아니, 죄수복을 입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 주지. 박성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야수처럼 고함을 쳤다. 약점을 제대로 파헤쳐진 악당의 볼품없는 몸부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나무 망치를 신경질적으로 움켜쥐었다. 우리 징계위는 박서연 소장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현재 시각을 기해 직무를 영구 파면하고 헌병대 영창에 즉시 수감하도록. 박성호가 처벌을 확정짓기 위해 망치를 내리찍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박살날 듯한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벼락 같은 소음에 자리에 앉아있던 간부들의 고개가 전부 문을 향해 돌아갔다. 서늘한 외풍과 함께 살벌한 기운을 내뿜는 정장 차림의 무리가 발맞춰 진입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진녹색 양복을 걸친 채 숨막히는 아우라를 풍기는 70대 노인,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 장관이었다. 최 장관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일반 헌병이 아니라 도끼 품은 눈을 한 국방부 중앙특별수사팀 요원들이었다. 상상도 못한 권력자의 등장에 박성호와 주변 장군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기립했다. 아니, 최 장관님, 미리 귀뜸이라도 주시지 않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왕림하셨습니까? 현재 이곳은 항명과 지휘 체계 붕괴를 초래한 박서연 소장을 심판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식은땀을 감추고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최 장관은 그의 변명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 단상 코앞까지 걸어갔다. 그 더러운 망치 당장 바닥에 던지시오. 사령관. 최 장관의 묵직한 호통이 회의실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극상, 항명. 대체 어느 쪽이 누굴 단죄한다는 건가? 전우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진짜 괴물 새끼가 철은 상처를 도려내려던 진짜 군인을 쫓아내려는 이 역겨운 소꿉장난을 당장 멈추란 말이오. 최 장관의 서리빨 같은 고함에 박성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장관님,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신 겁니까? 저 독사 같은 기집애가 부하들을 꼬드겨 가짜 뉴스를 만들고 지휘부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저 반항심에 찌든 미치광이의 농간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박성호가 굽실거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나 최 장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USB와 인감이 찍힌 결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쾅 소리 나게 패대기 쳤다. 농간? 내 눈엔 이 문서들이 장난으로 보이나? 박서연 소장이 이곳 지휘관으로 오기 훨씬 이전부터 자신의 목을 내놓고 우리 수사단에 몰래 넘겨준 사령부 불법 자금 장부 원본과 돈 세탁 내역서다. 백상호 패거리가 보급품을 횡령해 돈으로 세탁하면 그 더러운 자금이 결국 사령관인 내놈의 대포 통장으로 꽂힌다는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최 장관의 충격적인 일갈의 징계위안은 쥐 죽은 듯 적막해졌다. 처음부터 서연은 본인의 목통을 노리는 세력이 그저 예하 부대 수준의 잔챙이들이 아님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성호라는 수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건 덫이 되기를 선택했다. 백상호를 가차없이 내쳐 박성호를 도발했고 눈이 뒤집힌 그가 보급로 차단이라는 멍청하고도 치명적인 직권 남용을 저지르도록 판을 짠 것이다. 부대원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식량고를 부숴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되는 그림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박성호가 군인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 물자를 옥죄었다는 최악의 범법 행위를 최 장관에게 고스란히 증명해낸 빈틈없는 함정이었다. 박성호 사령관님. 잠자코 상황을 관망하던 서연이 서서히 시선을 돌려 그를 응시했다. 서연의 맑은 눈빛은 이제 사냥을 앞둔 야수가 아니었다. 부패한 쓰레기들을 단죄하기 위해 내려온 냉혹한 사신과 같았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내 부하들을 벼랑 끝으로 몬 쓰레기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심장을 베어버리겠다고 말이죠. 당신이 날 묻으려고 만든 이 허접한 무대는 결국 내 놈 스스로 목을 들이민 처형장이 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 조직의 꼭대기라고. 평생을 바쳐 이 자리에 올라왔거늘. 아무리 장관이라 한들 조작된 쓰레기 문서 몇 장으로 사령관을 끌어내릴 순 없어.
당장 호위병들 호출해. 박성호가 미친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다. 평생을 자기 세상인 양 휘둘러왔던 절대 권력이 단숨에 잿더미가 되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늙은 야수의 헛소리에 불과했다. 회의장을 지키고 서 있던 부대 헌병들마저 최 장관과 중앙수사팀의 살벌한 포스에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구차한 헛소리는 감방에 처박혀서 재판관한테나 짓거리도록. 최 장관이 손가락을 까딱하자 수사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연단으로 뛰어올랐다. 감찰 요원들의 억센 완력에 의해 박성호는 어깨가 뒤로 꺾인 채 은팔찌를 차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서연을 물어뜯으려던 박동훈 대령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렸다. 이거 당장 안 놔? 박서연, 이 미친 기집애. 내년이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아? 사령관의 어깨에서 빛나던 쓰리스타 계급장이 요원들에 의해 가차없이 찢겨 바닥에 뒹굴었다. 군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늙은 독재자의 완벽한 파멸이었다. 발버둥을 치며 질질 끌려가는 박성호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자 회의실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최 장관이 안도의 숨을 뱉으며 단상을 짚고 섰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돌려 조금의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선 서연을 대견함과 경의가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소름 돋게 유능한 지휘관이군, 박 소장. 스스로 파면당할 각오로 처벌의 단두대에 제 발로 올라오면서까지 전우들의 생존을 위해 독박을 쓰다니. 대한민국은 그대처럼 희생할 줄 아는 진짜 군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장관님, 저는 마땅히 감싸 안아야 할 내 부하들을 챙겼을 뿐입니다. 차 터진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게 큰 힘을 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흔들림 없는 각 잡힌 자세로 우렁차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눈앞의 계급장을 향한 복종이 아닌 썩어빠진 군대를 정화한 참된 정의의 표하는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최 장관도 주름 패인 오른손을 눈썹 위로 올려 젊고 늠름한 지휘관의 예우에 화답했다. 그로부터 수일 후 포항 제1사단, 끝이 안 보이던 비리 수사가 종결되고 부대로 돌아오는 아침, 서연이 탑승한 1호 지휘 차량이 정문을 지나 훈련장으로 진입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이었으나 차 안에서 바깥을 내다본 서연의 두 눈이 파르르 떨렸다. 드넓은 흙먼지 운동장 위로 지휘부의 통제나 선임들의 억압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천 명의 병사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거대한 대열을 완성하고 있었다. 출정을 코앞에 둔 용사들처럼 그들의 눈동자는 비장하게 타올랐고 부대원들의 심장에는 짐승 취급받던 자신들을 인격체로 구원해준 유일한 상관을 향한 무한한 존경이 들끓어 올랐다. 타이어가 멈춰서고 서연이 차문을 열어 바깥으로 발을 디뎠다. 그녀의 구두가 흙바닥에 닿는 찰나 맨 앞줄의 이민수 일병부터 뒤쪽의 수천 장병까지 하나같이 절도 있는 각도로 허리를 세우며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차가운 포항의 창공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압도적인 함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저 별을 단 상관에게 바치는 의무적인 복종 따위가 아니었다. 밑바닥 병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려 제발로 사지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부패한 수뇌부를 쓸어버린 가장 영웅적인 군인을 향해 터져나온 감격의 헌사였다. 매서운 동장군 속에서도 서연은 산처럼 꼿꼿하게 버티고 섰다. 그녀의 눈길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부하들의 결연하고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애틋하게 훑어내렸다. 피를 말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잔인했던 썩은 권력과의 진흙탕 싸움. 멍투성이가 된 서연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왈칵 차올랐다. 진정한 참교육, 그것은 그저 나쁜 놈들을 주먹으로 패서 제압하는 물리적인 승리가 결코 아니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는 담력,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 나아가 부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끝까지 수호하는 거룩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참된 리더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서연은 상처 입었던 우측 손을 힘껏 위로 뻗었다. 붉게 달아오른 눈으로
그녀를 신뢰하며 인내해 온 수많은 장병들을 향해 세상 그 무엇보다 굳건하고 감격스러운 거수경례를 붙였다. 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해병대 제1사단에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포근하고 찬란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휘부의 부패한 세력을 청산하고 부대에 평풍을 불어넣은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박서연 소장의 통솔을 받으며 해병대 제1사단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굳건하고 끈끈한 전우회를 과시하는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했다. 허나 평온함이란 항시 불현듯 들이닥치는 재앙 앞에서 그 진가를 검증받기 마련이다. 늦여름 경북 포항의 형산강 하류 일대 상공은 수일 전부터 검은 물감을 쏟은 듯 캄캄했다. 기상청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관측 사상 유례없는 물폭탄이 포항 시내 전체를 맹렬하게 집어삼키는 중이었다. 천지를 삼켜버릴 기세로 몰아치는 폭우로 인해 형산강 물살은 제방 끝자락까지 차올랐다. 특히 저지대인 오천읍 일원의 거주지와 상가구역은 당장이라도 수마에 휩쓸릴 듯한 아슬아슬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사단 지휘통제본부 안에서 서연은 수일 밤낮을 지샌 듯 핏발선 눈동자로 거대한 작전 지도 앞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야외 재난구역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한 탓에 그녀의 전투복은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 지금 형산강 하류둑 붕괴 위험 구역의 민간인 철수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가? 서연의 질문이 떨어지자 박 작전 참모가 심각한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가용할 수 있는 군안 부대를 전부 투입 중입니다만 폭우가 워낙 맹렬해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오천읍 언덕에 신축 중인 최고급 리조트의 축대가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 옹벽이 버티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토사가 산 아래 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체 없이 굴삭기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방호벽을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주민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연이 지체 없이 전 장병의 현장 투입을 하달하려던 순간 지휘소 내부의 한 라인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전화를 받은 이 부관은 낯빛이 창백해지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서연을 향해 수화기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이 지역구 소속 정만식 의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척 긴급한 용건이라며 사단장님을 연결해 달라고 합니다. 정만식,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포항 일대의 실세를 자처하며 온갖 비리를 일삼아 온 타락한 정치 몰입애였다. 오천읍 일대 산등성이를 훼손하며 건립 중인 논란의 최고급 리조트 단지도 실상은 정만식이 타인의 이름으로 감춰둔 소유물이자 끝없는 이기심이 빚어낸 무허가 시설이었다. 산의 형세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통제한 그 흉물 탓에 현재 대규모 산사태 확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서늘하게 가라앉은 얼굴로 전화를 건네받았다. 해병 제1사단 사단장 박서연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오만방자하게 구는 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이, 박 소장. 지체 말고 병력 2,000명과 보유한 굴삭기들을 모조리 우리 리조트 공사판으로 파견해. 지금 축대에 균열이 생겨서 엉망이야. 지금 축대에 균열이 생겨서 그곳이 어떤 가치를 지닌지 알아? 내 수천억 자본이 투입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란 말이야. 아래쪽 빈민가 노인네들 몇 목숨 건지는 게 대수야? 나라 경제를 부양할 내 리조트부터 사수하라고. 본인의 끝없는 무력으로 세운 불법 구조물이 붕괴할 찰나가 되자 시민들의 혈세로 움직이는 국군을 마치 개인 경호원 다루듯 동원하려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걸린 마을의 안위는 내팽개친 채 제 배만 불리려는 역겨운 속내였다. 백상호와 박성호라는 군 조직 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낸 서연에게 이번엔 막강한 권세를 무기로 대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외부의 괴물 같은 이기주의가 덤벼든 셈이었다.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휘소 한쪽 벽을 장식한 국기를 묵묵히 응시했다. 이윽고 쏟아지는 빗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강건하고 뼈대 있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요청은 반려합니다. 뭐라고? 내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내 연락 한 번이면 투스타 따위 계급장은 그 자리에서 박살. 정만식 의원. 국군은 시민들의 안위와 자산을 수호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방벽이지 타락한 위정자의 개인 금고를 지켜주는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서연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정만식의 거만함을 통쾌하게 부숴버렸다. 당신이 쌓아올린 이기심이 붕괴하는 바람에 죄 없는 주민 수백 명이 흙더미에 파묻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오로지 시민들을 살려내는 임무에만 나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추악한 탐욕의 잔해는 당신 손으로 직접 치우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정만식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기도 전에 무참히 통신을 차단했다. 이어서 지휘본부의 도열에 있는 장교와 참모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두 눈동자 안에는 과거 어느 순간보다도 맹렬한 투지가 불타오르는 중이었다. 전 부대원들에게 명령한다. 현 시간부로 해병대의 주적은 하늘에서 퍼붓는 폭우와 산에서 밀려드는 흙더미다. 중장비가 모자라면 10손가락으로 진흙을 파헤치고 통로가 단절되면 전우들과 허리를 엮어 6탄 저지선을 구축하라. 사단장인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시민의 희생은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장병 즉시 재난구역으로 출동하라. 명령 달성하겠습니다. 필승. 본부가 흔들릴 정도의 기합 섞인 경례 소리가 울려 퍼진 뒤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폭풍우를 가르며 죽음의 문턱에 놓인 오천읍 구역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의 서슬퍼런 기백이 비리 권력자의 오만한 욕망을 박살내기 위해 맹렬히 진격하는 순간이었다. 정만식의 무허가 리조트 현장 바로 밑에 자리한 오천읍 빈민촌. 그곳의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폭포같이 내리꽂히는 물줄기가 진작에 동네 진입로를 수몰시켰고 윗산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는 탁한 진흙더미는 당장 마을을 지워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공포스러운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 피난을 가지 못한 촌민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매달려 극도의 두려움 속에 절규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사선의 한복판으로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박서연 소장이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생명줄을 팽팽하게 묶어라. 유아와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안전구역까지 이송해라. 오른쪽 제방이 뚫릴 위기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저지선을 구축해. 투스타 계급장이 새겨진 헬멧은 오물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았고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친 그녀의 손끝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졌다. 부대의 수장이 지옥도 한가운데서 솔선수범하자 해병대원들 또한 한계를 초월한 투지를 뽐내며 민간인들을 들쳐 업고 거센 물결을 돌파해 나갔다. 바로 그 찰나였다. 동네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교량 반대편에서 고막을 찌르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육중한 검정 세단 무리가 흙탕물을 가르며 등장했다. 차 문이 열리며 우위를 걸친 험악한 덩치들이 내렸고 그 무리의 호의를 받으며 몹시 건방진 태도로 정만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만식의 돈을 먹은 용역 깡패 집단과 타락한 관할 경찰 무리가 구호 작전의 통로를 막아선 것이었다. 정만식은 휴대용 스피커를 켜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즉시 철수해. 어이 해병 사단장 똑바로 들어. 이 시간부로 부대원 절반을 착출해서 저 언덕 위내 리조트 붕괴부터 방어하란 말이야. 저 따위 썩어빠진 빈민가를 구한답시고 내 피 같은 수천억 자산을 수포로 만들 작정이야? 1초라도 빨리 산 쪽으로 이동해. 이성을 상실한 위정자의 뻔뻔한 고성에 이재민을 대피시키던 장병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정지했다. 1분 1초가 아쉬운 재난의 한복판에서 대놓고 인명 구조를 회방 놓는 짐승 같은 태도에 촌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했다. 서연은 범벅이 된 흙물을 씻어낼 생각도 없이 거친 호흡을 토해내며 정만식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요동치며 소용돌이치는 누런 흙탕물이 두 사람의 공간을 차갑게 가르고 있었다. 길을 트십시오. 생명 구조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짓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진배 없습니다. 살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네. 내년은 지금 당장 옷 벗을 각오해. 내가 굴리는 정제계 연줄이면 너 따위 애송이 하나 생매장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저 쓰레기 같은 산동네 주민들 목숨값보다
내 리조트가 창출할 경제적 부가가치가 수천 배는 더 막대해. 내 시설로 해병대를 돌리지 않겠다면 이 교량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할 거다. 정만식이 수신호를 보내자 어깨들이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끌고 와 재난구조대의 동선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무력의 이성을 잃고 악마가 되어버린 권력자의 소름 끼치는 집착이었다. 바로 그 찰나 산꼭대기 부근에서 벼락이 내리꽂히는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진동했다. 정만식이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엉터리 리조트 방호벽이 폭우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기어이 터져버린 것이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과 황토가 섞인 토성류가 맹렬한 기세로 경사면을 휩쓸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안 돼. 내 피 같은 돈, 내 빌딩. 정만식은 형체도 없이 부서지는 제 소유물을 바라보며 괴성을 질렀다. 허나 진정한 재앙은 젓갓 콘크리트 따위가 아니었다. 옹벽 파괴와 함께 밀려든 어마어마한 토성류가 거대한 흙파도가 되어 서연과 장병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촌민들을 삼켜버릴 듯 돌진해왔다. 숨을 공간도 몸을 피할 단 1초의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전 부대원 인간 바리케이드 형성. 서연의 피 끓는 지시가 울려 퍼지자 셀 수 없이 많은 해병 대원들이 일제히 쏟아지는 흙탕물 앞에서 동료들의 팔뚝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거대한 방어벽을 세웠다. 정만식 일당이 제 목숨을 부지하려 다리 밖으로 꽁무니를 빼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해병들은 힘없는 시민들을 자신들의 보호막 아래 숨기고 죽음의 토성류와 맨몸으로 맞설 태세를 갖췄다. 죽어라 버텨라. 우리의 방어선이 뚫리면 시민들이 몰살당한다. 단 한 발짝도 뒤로 밀리지 마라. 서연이 대열의 맨 앞장서서 죽음의 흙파도를 향해 몸을 지탱하며 사자처럼 울부짖었다. 순식간에 시커먼 토성류와 급류가 해병들을 덮쳐버렸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과 사람들의 외침, 거대한 흙먼지가 현장을 완벽하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혔다. 정만식의 이기심이 잉태한 대재앙은 일대의 모든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정한 참군인의 의지는 고작 자연재해 앞에 꺾이지 않았다. 집어삼킬 듯한 급류가 삼고 수위가 차츰 낮아지자 기적과도 같은 실루엣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해병 대원 수천 명이 팔과 팔을 단단하게 결박하여 완성시킨 웅장한 육탄 방벽은 기어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전신이 골절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끝내 토성류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해병들의 단단한 등 뒤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했던 마을 사람들은 찰과상 입은 이 하나 없이 완벽한 기적을 맞이하며 호흡을 이어갈 수 있었다.